인요한 혁신이 그 현직 의사입니다. 현직 의사입니다. 지금 세브란스 국제의료센터 센터장인 거거든요. 국제의료센터장이 혁신위원장으로 비대위 같은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첫 일성이 마누라하고 아이 빼고 다 바꾸라는 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김기현 당대표는 정권을 부여했다. 린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린턴 아버지 성이 린턴이기 때문에 그걸 음차를 내갖고 이제 인시인데 본인은 그런데 본관을 이제 그렇게 순천 인시를 한 건데. 박근혜 정부에도 국민대 통합이 부위원장인가 했고 MB 정권 때도 했고 그 상당히 정치를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시종일관 정치를 좀 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현재 저 당의 상황을 보았을 때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 정권에게 주어지는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저 사람이 좀 잘 알 건가?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다 하다 못해서 이제 국민이 좀 생뚱한 외국 사람을 앉혀놓고 뭐라고 비판의 화살을 피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썼나 이런 생각까지도 든던데 과연 김기현 당대표한테 뭐 정권을 위임받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저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 혁신이가 그냥 혁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혁신이가 아니라 신당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그 중간에 정거장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여부가 어떠냐가 중요한데 민주당의 비명계 뭐 한 30명이나 40명 뭐 이재명이 아무리 좋게 해라 언급하지 마라 한다 하더라도 공천이 안 될 거라는 거는 좀 알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호남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수도권이나 충청도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그런 신당에 가담을 할까?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자연스럽게 당 내부의 신당으로 가는 부분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상의 신당을. 네, 근데 이제 신당이라는 게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 현재 지금 그 국민의힘을 칼날을 가지고는 수도권이나 지금 뭐 충청권에서나 해보기가 거의 어려우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 있던 사람, 과거에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 또 그런 쪽에서 윤을 도왔는데 아직 한 자리 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뭐 제2의 뉴라이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서 민주당의 이제 반면까지, 그래서 그걸 의원을 확장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걸 다른 그 혁신위처럼 내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인요한의 혁신위가 어떤 뭐 혁신위의 안을 정한다, 발표한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저 혁신위가 신당으로 가는 그런 정거장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임명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요한은 특별 기하의 외국인이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의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일단 뭐 한국이긴 하지만 기와의 외국인한테 줬다는 부분, 일단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평가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인요한이라는 부분의 그 선대가 뭐 외할아버지가 유진벨, 아버지가 린턴인데 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의 인수를 베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은인의 후손과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의 정체성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양반이 아까 순천인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라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본인이 지금 꿈이 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출신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는 거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뭐 정치적 포용성도 뭐 내포하고 있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첫 단추는 일단 잘 깼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혁신위가 과연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칠만 적당히 하다가 말 것이냐의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혁신의 심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정권을 행사해야 된다. 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성역 없이 모든 것을 갖다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그 지금 그 뭐랄까 계획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목전에 닥친 총선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인적 쇄신의 이 지금 칼자루를 칠 것이냐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뭐랄까 공천 룰이나 기준이 과연 구속력을 가질 것이냐,
아무리 좋은 걸 갖다가 이야기한다 한들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지금 뭐 일종의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저는 사실은 나름대로 성공을 하든 뭐 그러니까 성공을 하지 못하든 어떤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지금 이 혁신위의 승패에 따라서 당의 이 전망이 저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서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여기에 따라서 윤석열 신당 여부도 저는 계속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소장님, 여기서 뭐 여론조사는 좀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인요한의 경우는 혁신위원장의 경우는 국민의힘의 혁신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고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메커니즘이 자유주의적인 경쟁 시스템을 갖고서 정당화시키는 이 틀인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집안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그 품성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혁신위원장 개인으로서 인요한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바꾸려고 하면 당내 기득권을 내려놔야만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혁신위원장을 앉은 이상은 뭔가가 혁신위원장 끝날 때 되면은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면은 여야 간의 대화 이전에 당내 친윤 비윤 간의 어떤 통합 대화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사에 보니까 천하람 보고 혁신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저게 뭐 이런저런 그 이유를 달았지만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당내 통합 소통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여야 간의 통합 소통 이거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인요한 이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완결지어야 될 그 역할을 다 못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넘기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큰 가능성이 그러니까 보수 국민의힘의 뭐 해체를 하든 이렇게 하고서 친윤 중심의 새로운 신당으로 방향을 잡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뭐가면은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하는 그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봐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당 이야기를 하죠. 먼저 윤석열 신당. 윤이 박근혜의 예를 너무 잘 보고 자기도 한 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가 총선에서 한석 짓는데 결국은 당내에서 60석 가까운 반란이 일어나서 탄핵됐잖아요. 예. 정상적인 상황이면 탄핵될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색깔을 따라서 당 내부를 구성하는 거, 신당을 만들더라지. 여기에 유승민하고 이준석 뒤에 김종인이 있고 김종인이 옆에 김금태섭이가 있고 그 뭐 세상이 대충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당을 만들 것처럼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결국은 윤이 승리하고 싶으면 우리를 안아라 해서 또 공천권을 상당히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윤이 이준석과 유승민을 그리고 김종인 자기하고 전부 악연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하고 총선을 갖다가 쉽게 넘기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뭐 조금 졌다거나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숫자가 5, 60명이 되어버린다면 자기는 그냥 탄핵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은 그야말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입장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을 포용한다라는 것은 가장 받을 수 없는 카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좀 이 진보 쪽에 있으니까 그런 사고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야권 출신의 그 의원들 또 뭐 야당 출신의 인사들을 저 권력이 힘으로 다 긁어 모아서 그렇게 해서 당의 색채를 갖다가 중도성이나 좌파 성향까지도 좀 강화해서 외연을 넓히고 호남에 좀 또 이렇게 강화를 하는 방법으로 가면서 시도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 두 사람은 관계는 같이 당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벗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친박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니까 네. 확실한 친위 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뭐 김한길, 이제 인요한 이런 어떤 인맥 라인을 통해서 뭐 소위 애당초 생각했던 즉 대선 전에 구상을 했던 진보 개혁적인 어떤 그런 정당의 색채를 강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문제는 이미 당 밖에 있는 자원들은 이제는 씨가 말랐어요. 데리고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했듯이 이준석, 유승민한테 공천을 또 이거를 줄 수도 없어요. 뭐 하태경 이야기대로 수도권 서울과 경기에 이준석, 유승민을 본부장으로 앉혀주면 날개다를 주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유승민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발로는 안 걸어 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국민들이 와서 공천을 못 받거나 여기서 배제시킨다는 것이 명확할 때 나가서 당을 만든다는 거니까 이제 그래 되면 이건 모양새가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 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과연 그렇게 해서 이준석, 유승민 이쪽에다가 당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이쪽은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의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대결을 하려고 들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친윤과 유승민 여기 이준석의 지지층에 이게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대 포이론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수도권에 되고 이준석, 유승민 이쪽이 2030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일정한 그 지지 기반을 확보를 해버리면은 더더욱 그 실체가 드러나면은 이준석하고 유승민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비중이 커지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하고 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퇴양난인 상황에 두고 이준석, 유승민 쪽이 그쪽에 신당 가능성이 크지 친윤 중심으로서 윤 중심의 이런 그 신당을 만들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은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지는 우리는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고 결론은 아마 보수 쪽에 그 신당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이준석, 유승민 신당 부분도 뭐 연계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 먼저 윤석열 신당에 대해서 네. 그 가능성과 꾸린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해나갈 것인가. 대통령 신당의 저는 모델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7대 총선을 앞두고 2003년 말에 진행됐던 열린우리당 창당입니다. 열린우리당 창당은 말 그대로 완전히 대통령 신당이 완전히 정치판의 새판짝이었거든요. 그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정치 세력 그리고 잘못된 정치 문화와의 결배를 선언하면서 진짜 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했던 그 집권 세력이 그때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때 새천년 민주당이 여기 반발해서 주 세력들을 안 따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기껏 50명 넘는 세력만 갖고 갔다가 결국 탄핵당했잖아요. 탄핵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탄핵의 역풍이 불어서 사실은 탄핵의 역풍도 역풍이지만 저는 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새로운 하나의 정치 문화를 만들게 완전 새판짝의 신당 창당 이것이 진정성이 저는 먹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시다시피 그때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때 민주화가 처음으로 단독 가반을 했거든요. 150. 예, 150. 그 다음 두 번째 모델이 저는 15대 총선을 앞둔 1995년도 김영삼 대통령의 신당 창당입니다. 예, 신한국당으로의 변화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전노 신군부 세력, 그 군부 독재 세력의 구테타 세력에 대한 확실한 응징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3당 합당을 했던 김영삼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진로를 변하면서 수구와의 결별을 통해서 중도 외연을 확장을 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선거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잖아요. 세 번째 모델은 이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모델인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를 새천년 민주당으로 바꿨는데 그때는 사실은 앞서 두 번의 모델하고는 달리 사실 간판만 바꿨어요. DJ 정권의 가장 실세라고 하는 건노가 이 당시 고문한테 386들도 공천받으라고 그 집에 줄 섰다는 이야기가 공공하는 정도로 그것이 과연
그렇게 이 신당을 만들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다. 간판만 바꾼 거다. 저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는 식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델은 뭘까? 결국은 2000년에 16대 총선 때 DJ가 했던 새천년 민주당식으로 간판만 바꾸는 거 아닐까? 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16대 총선에서 결국은 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일당이 결국 한나라당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저는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델 중 가장 성공한 모델이 어떻게 보면 노무현 모델인데 노무현 모델까지는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최소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영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 토마토 10월 21일, 22일 그 조사에 따르면은 이 윤석열 신당이 얘는 총선 지지 정당의 14.2,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17.7로해서 이걸 뭐 14.2다 17 이렇게 그냥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두 신당 모두 15%대의 어떤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그 신당에 대해서 나름 인정한다는 거였고, 그 조사의 어떤 그 보도 변인을 살펴봤을 때는 그 유승민 윤희 신당은 상당히 좀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이렇게 그 신당 지지로 왔다는 거고, 대비해서 윤석열 신당은 국힘 지지층에서 많이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는 국힘 지지가 윤석열 신당에 있을 때는 19%로 쭉 빠지고, 유신당일 때는 민주당이 좀 빠지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드립니다.